죄송스럽고요. 이게 이거 잘못된 거군요. 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지금 녹화 중입니다. 네네. 네. 아 하여튼 오늘 또 우리 윤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4차 산업과 우리 선교와 연결시키는 강의도 좀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중에 한 주제가 이 줌이 선교 보안상 위험하다는 그런 강의 내용 중에 한 거를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 기술력이 원래 중국의 그쪽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개념으로는 이게 모든 게 수집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지금은 안 들어가지만 이게 이제 정말 큰 데이터가 되면은 큰 회사들끼리 이 정보를 주고받고 산대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반기독교적인 그 국가나 그런 데서 무슬림권이나 공산권, 뭐 힌두권 이런 데서는 만약에 반기독교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면 그거를 다 사면, 이제 요즘은 뭐 AI 기술 때문에 얼굴 인식, 음성 인식 모든 게 다기 때문에 아무리 가명을 쓰고 뭐를 해도 이게 소위 꼼짝 말하는 거죠. 은행 공항에 가서도 그 이름을, 여권 이름을 바꿔서라도 만약에 비자를 낼 때 그 사람의 그 모든 그것이 다 추적이 되고 나온대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저는 특히 이 보안 지역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도 뭐 좀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뭐 중국을 갈 때는 뭐 티처라고 쓰기도 하고 뭐 비즈니스맨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알고 준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워서 제가 사실은 줌을 좀 멀리하고 거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정보가 노출되면서 저로 인해서 연결되는 분들의 정보가 동시에 또 이렇게 저렇게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은 그래도 좀 괜찮지만 그 세븐스탄 국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좀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심했다가 지난번에 우리 윤선 교사님이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좀 사실은 처음에는 좀 죄송한 면이 있었는데 좀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음. 그냥 또 한번 용기를 내서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고요. 또 실제 뭐 여러분들 선교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베테랑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 전문가들이시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이론적인 면이 강하고 동시에, 그러나 제 지역인 미국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늘 피부로 느끼고 보고 있으니까 조금 아마 아는 면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면으로 좀 한번 나누면 기여가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예, 초청해 주신 거에 그냥 부족하지만 응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누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미국 교회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인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또 현장 사역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새로운 또 어떤 방향이나 전략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이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첫 표지는 보이시죠? 네. 네, 두 번째 한번, 네, 두 번째도 보이시나요? 예, 두 잘 번, 보이는데 네, 슬라이드 쇼로 들어가면 네, 좀 큰 화면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예, 근데 저는 예. 이제 제 얼굴을 못 보고 여러분 얼굴을 못 보게 되네요, 지금은. 그래서 그러세요? 제가 모니터가 지금 두 개인데 저는 보이시죠? 네. 예, 그러면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저는 이 화면이 두 화면인데 지금 뜨는데요.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어, 저는 여러분 얼굴을 못 빼도 실례가 안 되겠죠? 그냥 여러분은 저를 보실 수 있으니까. 제 네, 얼굴이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뵙지를 못하지만 또 녹화가 되신다 그러니까. 네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럼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분들 열방에 보내신 주의 종들 오늘 또 이렇게 모시고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동역하는 협력자요 동역자로 이 일들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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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시간은 어떻게 되죠? 얼마 정도? 한, 한 50분 정도, 60분 안에 네네, 네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얼굴 뵈면서 이렇게 대면하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제가 이게 아직 서툴러서 예, 모니터를 저는 두 개를 쓰는데 하나는 전면이 나오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데 제 여러분 얼굴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한번 조정은 해볼 수는 있는데 잠깐 여유를 주시면 좀 조정을 해볼 네네. 수는 있습니다. 네, 조정 네, 한번 해보시고, 네, 다른 분 그쪽에서 화면 공유할 때, 네, 저는 지금 화면 보이고 컴퓨터 화면이 보이는데, PPT 네. 화면, 다른 분은 어떤가요? 예, 다 잘 보입니다. 그러면 저도 보이시고 예, 예, PPT도 예. 보이시고요. 예, 그러면 목사님도 그냥 다 보이고. 하겠습니다. 예, 예. 진행하겠습니다. 강의하는 거로 해서. 자, 이거는 우리 그 이민교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민교회가 시작이 됐는지를 이제 선교적 그 역사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 그것도 아주 깊게 오래 하지는 못했고, 좀 잠깐 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줄거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 역사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봤고요. 이것은 이게 원래 목표는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선교의 동원을 위해서 그것을 이제 역사를 관찰한다는 의미로 했고요. 그리고 실제 공식적으로 한인 교회가 오게 된 것, 시작이 된 것은 1903년에 미국 하와이 섬에 좀 오타가 있네요. 하와이 섬의 최초의 한인 교회 설립 이후에 북미주 한인 교회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과정과 결과를 연구함으로써 북미주 한인 교회들의 선교의 동원에 대한 특징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북미주 한인 교회들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고 섭리하시고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우리 북미주 한인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어떤 방향으로 참여하도록 또 선교 동원을 해야 하는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한번 목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 한인들이 오기 시작한 거는 이 고종 황제가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종 황제 사진, 가족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때부터 최초로 84년 9월 20일에 제물포에 그 알렌 그 선교사가 왔죠. 그때 이분이 온 거는 주한 그 미국 공사관의 공의라는 이제 그 의사로서 그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또 84년 12월에 그 4월 4일에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그 민비의 그 사촌 오빠죠. 민영이 그 부상을 당하죠. 갑신정변 때 칼에 맞죠. 일본 사람한테. 그거를 이제 치료해 주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일로 민영익 씨가 그 다른 얘기로 보면 뭐 한 15명 정도
그 당시 그 한의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치료를 했는데 거의 그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서양에서 온 의사를 연결이 돼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민영 씨가 이제 살아났죠. 그리고 그때에 이제 고종 황제가 이 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서 85년 4월 10일 그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라고 그러죠. 나중엔 제중원으로 이제 바뀌는데 이름이 여기서 이제 그 명성 황후와 그 민비와 인연을 맺게 되고 알레는 이제 그 당시 10만 냥이라고 그래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데도 뭐 왕실은 돈이 있겠죠. 그래서 이 후원을 받아서 이때 뭐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00억 원 된다는데 이때 그 병원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로서 입국한 알렌이지만 이분은 분명히 선교사로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게 이 왕실의 가족을 치유해 주는 과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 높은 그 왕족과 연결이 되죠.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저쪽 그 유럽의 선교의 역사는 아시지만 그, 그 야만족들이 이 독일이라든지 북유럽에 있는 그 야만족들이 사실은 로마를 침략하고서 거기에 그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 하인들, 처녀들 이런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 부인들을 삼고 애를 낳고 이러면서 거기는 이제 유럽이 복음이 시작이 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는 과정이었는데 선교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은 아주 고위층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 알렌이 이때 이제 뭐 그 생애를 보면 32년까지 1958년부터 12월 11일까지 살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웨슬리안대 신학부 나오고 마이애미 대학 의대 졸업하고 한국 이름으로는 알련 선교사라고 이제 그렇게 저 알렌이니까 알련이라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로 출발을 했다고 그래요. 북장로교회. 그러다가 이제 조선에 입국했는데 이제 배를 타고 왔죠. 제물포에. 그리고 인천에 들어왔고 이때 나이가 굉장히 젊을 때였어요. 그런데 26세 때 들어왔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을 떠날 때는 47세가 됐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32년 12월 11일 74세로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제중원 사진하고 옆에 그 수염 있는 알렌 선교사 모습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알렌이 전도하러 다닐 때 이렇게 나귀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또 알렌 그 메모도 자필 메모도 그 옆에 있고요.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갑신정변은 뭐 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이제 개혁 운동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적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성공은 못했지만 3.1 천하 사건으로 끝났지만 민영익이 자기에게 칼을 맞고 목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상을 입고 이제 과도한 출혈 끝에 무력하게 쓰러졌는데 14명이네요. 15명이 아니고 한의사들은 출혈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알렌이 보기에도 가망이 없어 보였고 자기가 양의로 볼 때도 출혈이 너무 이제 심했고 이제 시간이 늦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렌은 뭐 의술을 의존했다는 것보다도 기록에 보면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민영익이 소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민영익을 사례를 모함한 죄송합니다. 개화파는 이제 진압이 되었죠. 네, 이러면서 이제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 상황 그 1897년 6월 6일에는 그 미국 맥킨리 대통령과 하와이가 이제 그 당시엔 다른 공화국이었는데 이때 이제 병합 조약이 체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98년에 7월 7일 미 의회 비준으로 하와이는 미국 본토에 병합이 됩니다. 그리고 1900년에 이제 2년 후에 4월 30일 그 조약이 발효가 돼서 이제 정식 법적인 효력이 생겨서 하와이가 미국의 본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미 하와이에는 사탕수수 농장이 이제 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저기 아주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그래요.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설탕이라는 것이 그 당시 유럽 중세 때는 그 금값보다 비쌌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향료와 이 설탕 이런 것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럴 때는 유럽에서 그래도 잘 사는 뭐 이제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게 비쌌는데 이거를 가지고 중요한 그 이 사업이 사탕수수 농장이 하와이에 아주 본격적으로 됐었죠. 기후도 그렇고. 예, 지금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IT 같은 나라는 이미 1800년 말쯤에 저기 독립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IT 사람들은 서부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노예로 왔었고 거기가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인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약간 뭐 사담도 좀 섞이겠습니다. 그 이상하게 아프리카는 영국 그 식민지가 많죠. 중부 아프리카, 뭐 동부 이런 데는 그렇고 그 남부 쪽은 뭐 네덜란드 요쪽이고 그다음에 북부나 요런 데는 이제 프랑스, 독일 요런 데가 많은데 이상하게 그 이 유럽의 식민지가 됐던 나라들 중에 특징이 그 영국식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다 근대화되는 기초가 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케냐에 처음에 가보니까 의외로 케냐 뭐 그럼 아프리카 그러니까 못 살고 뭐 밀림이고 그냥 뭐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고 갔더니 이미 거기는 나이로비는 30층짜리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86년 초에 들어갔을 때 제가 85년 11월 17일 날 우리 감리교 선교 정식 파송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어서 몇 개월 준비하다가 4월에 도착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근대화됐는데 그 기초가 영국이 이미 100년 대계로 도시 계획을 만들어서 라운드밭이라고 영국 교통의 그 특징이 그 둥그런 그 타원형 된 그 교통이 그 네거리의 가운데 있죠. 그래서 먼저 진입하는 사람이 먼저는 스탑하지만 먼저 온 사람들이 차례대로 돌아가요.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이도 그 나라의 그 교통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었고 뭐 건물도 한 번 지으면은 뭐 100년 대계로 아주 큰 튼튼한 거로 지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IT를 가 보니까 그렇게 뭐 착취를 했죠.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냥 하고 뭐 그랬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그냥 2010년에 그 큰 지진이 있었죠. 강도 10도였나요? 7점인. 근데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기반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벽돌도 아주 얇은 거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죽었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도미니카 이제 국경이 있었는데 도미니카 국경을 그냥 바로 넘어갔습니다. 3일 만에 차로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었는데 뭐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급하니까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거기는 불어권의 그 식민지 특징은 다 뽑아만 가지 남는 게 없어요. 영국처럼. 그래도 남아공은 네덜란드인데 그래도 그 백인들이 자기들이 잡고 있으니까 끝까지 개발을 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한국은 그래도 좋았다 그럴까요? 미국의 그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했던 사건이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본다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 미국 선교사가 온 자체가 뭐 프랑스의 선교사가 온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그 왕족을 치료해 주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3개월 만에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처음부터 한국 교회의 기초가 놓여진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말 그 완벽한 계획으로 안전하게 시작됐다. 우리가 서구 선교사들 또 잘못하면은 들어와서 뭐 동인도도 그렇고 서구 선교사 갈 때마다 이제 거기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뭐 회사들하고도 일을 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뭐 물론 그 사람들을 앞잡이 역할은 안 한 거로 저는 알아요.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많이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다만 우리 한국은 이 호레이스 알렌이라는 이분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아주 엄청나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병원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의 가장 실제적인 필요를 의학적으로 이제 채워주고 그래서 이런 아주 만남이 이루어지는 대사건이 있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알렌을 보내고 그때 아마 언더우드도 같이 들어왔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알렌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됐고 90년도에는 이 알렌이 미국 공사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때 91년도에 이제 휴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왔는데 여기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을 경작하는 협의회 한 사람을 만남으로 여기에서 이제 하와이에 있는 그 노동 문제,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의논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때 조선인 이민 계획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실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쉬운 관계가 됐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사탕수수 이민자 농동자 그 이민 계획을 맡은 존 데실러라는 사람이 한국에 파견되는데 알렌은 이 사람을 이제 고종 황제에 대해 소개를 해주죠. 그리고 고종 황제를 설득하죠. 그 이민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신문학 교류라는 그런 새로운 또 하나의 방향도 제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해외 나가고 할 때 그 당시에도 뭐 여권 관리과라든지 뭐 그런 건 없었지만 그 수민원이라는 이런 부서가 이제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민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민원에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증서를 만들어 줍니다. 고종 황제의 도장이 찍힌. 그래서 곧 1902년에 12월 22일 수민원에서는 이민자들에게 당시 집조라는 지금의 이제 여권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주고 힘들게 121명을 모집해서 이제 첩배에 태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모집돼서 가는 이제 배경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법적인 게 시작이 돼서 1902년에서 12월 2일부터 1905년 11월까지 1차 한인 조선 이민이 이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탕수수 농장에 더 이상 그 이민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저 혼자 자꾸 말하는 것 같아서 어떠신지요? 다 듣고 잘 계시죠? 들립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첫 이민선의 그 배의 이름이 갤리코라는 것이었대요. 1902년에 이제 12월 22일 121명이 제물포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903년 1월 3일 호놀룰루 외항에 도착하는데요. 이때 85명이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46명은 그 오랜 이 여행으로 인해서 뭐 배 안에서 병도 생겼고 이래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입국 거부가 돼서
나머지 46명은 돌아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리질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굉장한 그 큰 배죠. 뭐 그 당시 우리나라 문화로는 이런 건 꿈도 못 꾸는데 하여튼 이게 제물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했고 이렇게 돼서 이제 갔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 배가 일본에 도착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46명 안에는 이미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또 다른 기록에는 있어요.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만 3년 동안 이제 조선인들의 하와이 이민 기간이 열립니다. 이 기간에는 총 33척의 선박으로 6,747명의 조선인들이 하와이에 도착하죠. 이때 특징적인 것이 그 한국 이민의 가장 특징은 일반인들이 아니고 이 크리스찬 중심의 이민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노동력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온 거지만 그래서 이때 인천 제물포항이니까 인천 내리감리교회에 선교를 하던 감리교 목사 존스라는 분이 이 사탕수수 재배협의회에서 1902년 5월 이걸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파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 그 실무자 존 데실러와 연결해서 이제 교인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리 감리교회 교인들을 노동 이민자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 인력을 수출하는데도 이 어차피 선교사 네트워크로 시작이 되죠. 알렌이 왕실을 움직였고 또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는 선교사가 동원을 했고 근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건 인력 착취라는 얘기도 어떤 기사에서 나오고 저는 좀 죄송하지만 기독교를 좀 이렇게 좌파적 시각에서 보는 글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선교사가 했던 일들을 순수하게 선교적 차원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문헌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여기다 참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제 관점으로는 편협된 관점이고요. 이거는 지금 선교 역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교사들을 움직이셨는지를 이제 한번 특징적으로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 존스 이 가족들 사진이죠. 예, 이분이 이제 인천 내리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교인들을 응모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설득도 시켰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모집이 돼서 나갑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좀 의식이 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또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외부 세계라든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벗어나는 또 진지하게 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이분의 한국 이름은 조원시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한국 이름이 다 있죠. 예, 이분 조원시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1차로 1903년에 1월 3일 날 85명이 들어간 이제 저 땅을 밟는 겁니다. 이때 48명 남자, 여자가 15명, 어린이가 22명. 그 와알루아 모클레아라는 그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차는 63명은 카프티코라는 배로 1903년에 이제 2개월 후에 다시 호놀룰루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85명, 63명 그렇게 하는데 이 팀은 또 오하우 섬, 이 하와이가 섬이 6개로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섬 중에 그 다 이렇게 농장들이 분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그 노동자들이 처음에 갔을 때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 나중에 나오지만 교회가 바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1903년도에 이민은 16차로 이제 그 1년 동안 1,133명이 이제 그 노동자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904년에 이제 33회로 이제 본격화됩니다. 2배가 늘어납니다. 1년 후에. 그러나 인원은 또 3배가 돼요. 그렇게 돼서 3,434명. 그리고 1905년 마지막에는
이때로 이제 끝이 나요. 근데 제가 어떻게 끝났는지 이유까지는 제가 더 문헌 조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6월까지 그때 마지막 해 16회를 가는데 2,659명이 도착했습니다. 예, 제가 이거 다 문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제가 그 문헌 자료의 출처라든지 이름 그거는 따로 정리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다 그 실제적인 이야기로 제가 거기서 이제 발췌를 한 겁니다. 1905년도에는 2,659명이 마지막에 도착하고 그래서 총 이민자 수가 그 남자가 5,048명, 여자가 637명, 어린이가 541명.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얘기죠. 그 사진 결혼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얼굴도 못 보지만 사진 한 장 가지고 그냥 결혼을 위해서 이민배를 탄 나중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서 이제 하와이에 뿌리를 내리는데 지금은 이제 3세 아마 4세까지 내려갔을 겁니다. 이제 벌써 뭐 100년이 이제 넘었으니까요. 102년째니까. 예, 아니죠. 120년, 122년이니까요.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당시에 그 사진을 보면은 이제 뭐 쉬는 시간이겠죠.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또 나름대로 이 안에 또 뭐 어떤 즐거움이나 뭐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뭐가 있겠죠. 예,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 사진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구성자들을 보면 65% 정도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아직도 이때 그 양반과 상놈이 이렇게 구별되는 그 잔재가 남은 그 유교 문화였죠. 그래서 일단은 교육받지 못 양반들은 이런 데 가지 않았고 몸으로 하는 일은 안 하는 시대였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갔고 나머지는 이제 또 공부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 그리고 좀 깨어진 그 선비들, 뭐 광부, 군인, 뭐 이런 사람들, 하여튼 그리고 이제 농촌 머슴들, 역부, 건달 이런 데가 혼합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와이 각 섬에 40여 개 농장으로 6,700명이 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한 30명에서 많게는 300명까지 집단 거주를 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노동을 하면서 하는데 기록에 보면은 새벽 5시 반부터 일을 하고 오후 4시까지 일을 하는데 하루 일당이 남자 67전, 여자 50센트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때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식생활이 여기에 안 나오는데 그 식생활은 거의 돼지우리간 같은 곳에 살았대요. 그래갖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밥만 해 먹고 그리고 아침 일찍 나가고 뭐 어떤 문헌에는 허리를 풀면은 이제 뭐 돈은 좀 주지만 노예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 피면 맞았다라는 뭐 기록도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랬는지 그래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는지 예,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는 인종차별이 심했고 아직도 그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흑인들은 완전 노예 생활을 하는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3번의 큰 무브먼트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나중에 그 이것도 계약이었어요. 그 계약이 끝나면은 다 본토로 이동이 되는 자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하와이에서 LA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 남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에 많은 것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본 저 후예들이 거기 나중에 하와이 주지사도 되고 다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과정에 물론 하와이에도 그리스도 감리교회가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지만 이때 아마 다음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이 거기에 그 하와이의 교인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를 시작해 1년 안에 도착해 갖고 바로 1월에 도착해서 10월인가 12월인가 그 사이에 첫 교회가 시작이 돼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첫 이민자 중에 50여 명이 85명 중에 50여 명이 인천 내리교회 감리교회 내리감리교회 교인이었고 또 그래서 이게 한인교회 선교적 특징이 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그 영국에서 청교도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저는 하나님이 이 미국의 제2의 청교도 운동을 한 것이 이 한국에서 준비된 내리 감리교회 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보낸 것이 제2의 청교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뭐 좀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목표는 제2의 청교도 운동으로 미국이 정말 앞으로 볼 때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에 중심적으로 우리 한인 교회들이 선교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때문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사실은 한인 이민자들은 그 제2의 청교도라는 별명을 붙여도 이 선교적으로는 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내리감리교에서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파송한 홍승아 전도사, 이분이 30 중반이었나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돌아가요, 이분은. 그렇지만은 이미 선교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선교사죠. 그게 사실은 선교사 제도가 없을 때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나중에 뭐 우리 방지일 선교사님 아버님 또 일본의 여러 선교사님들 초기에 일제화 때 나가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첫 번에 공식적인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전 한국 교회 전체 교회에서는 홍승아 전도사님이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탕수수 이민자들에게 처음부터 선교를 목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교회를 목회를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를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요, 그냥 뭐 정치적 이민, 뭐 어떤 경제적 이민, 뭐 이런 거로들 생각하는데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뿌리를 본다면 여기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이제 그 흐름, 역사적 흐름을 본다면 1903년에 11월 3일 날 첫 예배가 홍승아 전도사님이 와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감리교회 첫 번, 거기에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쪽에.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는 있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100주년 미국 이민 100주년 기념은 거기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알렌 갑신정변으로 이제 이 시초가 되고, 그다음에 하와이와 미국이 한국 이민자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법적으로 미국 본토에 편입이 돼서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편입이 돼 갖고 들어온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민 신분으로 굉장한 사건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하버전스를 보내서 이민자들을 하나의 선교 세력으로 준비해서 보내죠. 그때 저는 요거를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직업을 가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립 선교의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교회가 자체적으로 세워지고 자립이 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의 그 힘으로 자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 선교의 기반을 만드는 거죠. 그 미국 한인교회 이민의 특징은, 한인교회의 특징은 처음부터 자립이었습니다. 뭐 한국에서 뭐 돈을 보내주고 뭐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뭐 건축비를 지원해주고 이제 요즘 같은 형태의 선교가 아니었고요. 그 당시는 그럴 수도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게 우리 한국 그 하와이 선교의 특징이었고요. 이제 인천 내리교회가 홍승화 전도사님 보내고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여기서 이분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미국 교회. 자, 이분의 얼굴이고요. 34살이었고 1869년에 경기도 영흥 출생으로 26세 예수 영접하고 감리의 신학교 공부했고
1902년 5월 1일에 수료를 하고 2003년 8월에 하와이에 이민자로 전도를 할 목적으로 하와이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홍승화 전도사님. 자, 이제 10년이 돼 갑니다. 이제 1903년에 도착한 7년 이후에, 자, 그러면은 한인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이 되는가? 각 섬마다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퍼져 있다고 그랬죠. 30개 농장에 다 퍼져 있었고 6개 섬에 퍼져 있었는데 여기에 그 35개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한국인 권사가 27명, 그리고 지방교회 교인 수를 합하면 1000여 명에 넘는, 그렇다고 해요. 우리 풀러의 그 선교 역사의 아주 전문가이신 박기호 교수님, 제 논문의 멘토도 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쓴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이죠. 자립 그 교회가 한국에, 물론 한국도 이 정도가 당시 1910년에 이 정도가 교세가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그런데 오히려 한국 교회는 하와이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해외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자료, 우리 박기호 교수님이 그 리서치한 자료를 보면 1903년부터 1936년까지 이 미국 전역의 교회들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학 감리교회 첫번 이민자 첫 해에 생겼고, 이러면서 감리교가 또 여러로 주로 감리교죠. 이 가로를 보시면 다 감리교가 생겼고, 성공회가 1905년에 하나 생겼고, 그리고 이제 장로교가 1907년에 이제 그 업랜드 한인교회인데, 이 업랜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LA에 지금 업랜드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온 거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발로라든지 뭐 구세군 교회도 생기고 1912년에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이제 1914년은 오클랜드, 이제 여기 미국 본토에 생기죠. 그 산타하나, 여기 산타하나는 여기 한인 캘리포니아 저희 오렌지 카운티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산타하나 한인교회가 생기고 장로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기면서 주로 처음에는 어차피 감리교가 이제 생기는데 이제 초교파로 1936년에 기독교 교회가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생기죠. 달라스는 이제 아주 달라스로 알고 있는데 시카고도 있고 뉴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인 교회들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이건 제가 좀 분류를 해본 시간 분류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주에 있는 특성상 이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895년에 한인 교회들은 평신도 지도자 시대였다. 그 목회자라든지 전문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왔고요. 그 해방 때까지 미주에 있는 교회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인교회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개척이 되는 시대는 45년 해방 이후에 79년까지 오랜 동안 되죠. 그리고 2000개의 교회가 되는 시대가 80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 79년까지로 제가 잡은 거는 이때 그 특징이 좀 미국 교회 특징을 보면은 한 3-4개회가 굉장히 선교적 열심히 있는 목회 첫 개척하신 분들이 목회를 시작해요. 그때 저 임동선 목사님 나중에 기록이 나올 것 같아요. 다 기억은 정확하게 못했는데 70년 중반인가 동양선교교회를 LA에 개척하시죠. 그리고 워싱턴인가요? 거기 그 뉴욕의 장 목사님, 뉴욕 퀸스 장로교회, 그리고 뉴욕 저 이상현 목사님이신가요? 돌아가셨죠? 그러시고 LA의 또 한 교회,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이 82년인가 3년에 아마 개척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본격화되는
시기가 돼서 79년으로 저는 잡았고요. 개척 초기 몇 교회 안 되는 뭐 36교회가 아까 이미 있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개척이 끝나고 2000교회로 아주 급격하게 확장이 되는데 이때가 아주 굉장한 시간입니다. 이때가 그 가족 이민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죠. 예, 그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3000교회 시대가 됩니다. 교회 숫자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4000교회 시대가 되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14년, 지금은 전체 4600교회가 집계가 됩니다. 50개 주에. 근데 특징이 여기에 그 특징이 뭐냐면 지금 4600교회지만 74%는 정확하게 통계가 이것도 좀 오래된 통계예요. 한 5, 6년 된 통계인데 그 신문사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한 건데 74%가 100명 이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50%가 50명 이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수는 많은데 한인들이 밀집돼 있지 않는 교회 지역은 교회가 어차피 교인들이 작아요. 그러나 그 많은 수가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생기고 있다. 그런데 아마 다음번 강의 때 좀 다루겠지만 이 4600 교회가 과연 그러면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좋은 자원이 무엇일까? 그거는 인적 자원입니다. 교회가 작아서 돈은 많이 없고 그런데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3, 40년 한 분들은 굉장한 그 인적 자원이거든요. 뭐 영어도 기본적으로 소통이 되고 감각도 있고 전문성 있는 기술을 하고 여기는 다 이민자들이 몸으로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게 한 8, 90% 돼요. 요즘 2세들이나 뭐 변호사도 되고 뭐 회계사도 되고 뭐 그 공무원도 되고 이렇게 교사도 되고 하지만 1세들 세대는 다 몸으로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뭐 정원사부터 해서 미용실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 정비.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아주 프랙티컬한 잡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지금에 있는 60대 이후에 지금 또 교회의 60% 교인 전체 교인의 교회들의 60%가 평균 60%가 60대 이후라고 그래요. 앉아 있는 분들 수가. 근데 지금은 65세 생일 지나면 여기는 바로 정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이 나오고 70세 돈 받으면 더 많이 나오지만 대개 65세부터 받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충분히 자비량 선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좀씩 도와주면 어느 기업에 가서 뭐 평생 유치원 교사했던 뭐 권사님 그러면 그분은 자기 연금 플러스 조그만 교회들이 좀 도와주면서 그 유치원을 맡아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럼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이 되시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전략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아마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해방 이후 최초 한국교회 파송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 사실은 어제 제가 많이 좀 링크도 올리고 했는데 아쉽게 거기에 그 막상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서 또 제가 좀 장례위원으로 봉사를 했는데 정말 아주 귀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쪽에서 준비해 주는 그 본부 저쪽에서 묘지 그쪽에서 링크 주소를 아이디를 나중에 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링크 받은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영상 편집해서 올릴 거고요. 이때 최찬영 선교사님이 10월 19일 날 돌아가셨어요. 95세가 지나시고 9월 16일 날이 95세 생신이었고 그날이 사모님 기일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은 3년 전, 이제 4년 전인가 그때 돌아가셨고요. 이제 이분을 제가 모시고 우리 황금기 선교사 운동 총재로 하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시고 뭐 아주 뭐 정신도 맑고 아주 그러셨는데 하여튼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셔서 정말 고생 안 하시고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 선교와 연결이 되죠.
60년대 초에도 이분들이 미국에도 오셨고 초기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일생을 잠깐 이게 좀 본다면 51년 장로의 신학교 전쟁 중에 졸업하시고 52년 안수 받으시고 55년에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으로부터 태국에 4월 24일 날 파송을 받고 준비를 1년 하고 6월 4일 날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때부터 태국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 뭐 사실은 정식 선교사라고 태국 선교 그 교계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그 선교 사역을 돕는 자라고 그게 호칭을 했대요. 그래갖고 최 선교사님이 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교사인데 가서 선교를 돕는 사람이라고 도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근데 그렇게 됐지만 뭐 태국의 교회의 종탑에서 사셨대요.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3층에 방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사모님이 화장실 가려면 내려오시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시고 이제 하셨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또 통역장교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세계 성서 공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책임자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시고 본인은 난 전도하고 목회하러 왔지 이런 사역하러 온 게 아니라고 굉장히 반대를 하셨고 그러다가 나중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억셉트하고 그때부터 이제 세계적인 선교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1986년에 중국 남경에 이제 들어가셔서 그 실제로는 88년에 본격적으로 공장이 세워졌는데 애덕인쇄소를 설립하고 제가 이거 조사할 때는 2018년이었고 3년 전. 지금은 그 당시는 1억 8천만 건 인쇄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2억 건이 넘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이 중에 60%가 중국어 성경으로 인쇄가 돼서 중국 안에서 반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인쇄소니까 수출했겠죠.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1992년 2월 1일 홍콩에서 은퇴를 정식으로 65세 때 하시는데 이때 그 풀러의 그 당시 선교대학원 학장이신 폴 피어슨 박사님이 이분을 이제 연결을 해요. 그래갖고 한국어 강의를 하고 한국어 학부를 세우자고 전략적으로 이분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분이 저 성서공회를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책임자로 일하실 때 그때 뭐 단 샤오라든지 그 풀러의 가지고 유명한 교수님들이 다 몇 사람이 여기 지역의 스텝이었어요. 최찬영 선교사님 아래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최찬영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 한국어 학부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첫 과목을 하시는데 이때 이분이 이제 학교 측에서 그랬답니다. 얼마를 사례를 줘야 되는지 계약하자 그랬는데 최찬영 선교사님은 나는 돈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 만약에 꼭 사인을 하고 해야 되면은 연봉 1불로 해달라. 그래서 1불 받고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96년 이제 클래스가 몇 개가 되면서 이제 96년에 박기호 교수님께서 오셔서 본격적으로 한국어 그 풀러 선교대학원의 한국어 학부가 시작이 되죠. 예, 그렇게 이제 일을 하셔서 최찬영 선교사님이 미국에 우리 한인 교회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선교 교육도 이제 하는 근간을 마련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2019년 요 당시 제가 이제 할 때는 93세 때 건강하셔서 90세 때까지 저희 사무실에 늘 그 한 달에 한 번은 선교사 이 사랑방 모임을 여기 오신 분들 들르는 분들을 꼭 모시고 우리가 여기 친교하고 선교 단체장들 모임을 했어요. 이때는 꼭 오셨습니다. 예, 2010년부터 그 당시 아마 좀 은퇴하시고 부산에 1, 2년 계셨는데 그 이후에는 오셔서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해주시고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선교의 어떤 기반이 시작이 되죠. 이런 학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최찬영 선교사님이 왜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넣었냐면 이분이
보이지 않게 미주 한인교회의 선교 운동에 어떤 선교 신학적인 부분에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다른 신학교도 많이 가셨지만 그래도 특징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예, 사진을 보시면 뭐 선지 다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보시면 아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됐고, 예, 지금 여기 왼쪽 아래 코너에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다 지금은 나이가 많은 닥터 샘은 이제 지금 56년생인데 지금 의사고 둘 다 또 딸도 의사고 또 뭐 다 하여튼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 또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박성기 사모님 필리핀 전 선교사님이던 박기호 선교사님 사모님이시고 예, 저희 부부 예, 김강명 선교사님. 이 김강명 선교사님 사모님은 50년대 초에 이미 의사가 됐었고요. 그 부산에 그 장기려 박사님이 하셨던 그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의사로 일하시다가 이 최찬영 선교사님하고 중매가 됐는데 바로 결혼하시고 결혼한 지 바로 그냥 선교사로 파송이 되니까 의사 그 직 다 내려놓고 그냥 바로 따라가셨습니다. 굉장히 귀한 또 부부셨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보이시는데 이게 되나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로 하죠. 여기 이게 한 10분 정도 되는데 이 PCUSA에서 56년도 초에 와서 최찬영 선교사님을 그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 저 기록이 있어요. 이거를 최찬영 선교사님이 찾아내 갖고 이제 제가 받았는데 나중에 이거는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그 요때 제가 말씀드린 몇 분의 아주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선교 중심의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임동석 목사님이 70년에 시작이 됐군요. 동양선교교회 개척하고 72년에 장영춘 목사님 뉴저지 장로교회 그리고 74년에는 이제 퀸스 장로교회를 따로 이제 개척을 하시죠. 그다음에 김희한 목사님 잘 아시죠? 이제 소천하셨지만 77년에 김희한 목사님도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가 그냥 바로 오셨죠. 그리고 나중에 총신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셨고 1977년 6월 6일 미국에 오셔서 나성한인교회를 세우십니다. 초대교회로 하셨고 그다음에 이원상 목사님 77년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세웠고 김광신 목사님 82년에 은혜한인교회 개척 정상우 목사님이라고 또 지금은 민종기 목사님이신데 LA 충영교회 아주 뭐 선교 많이 하십니다. 그다음에 박희민 목사님, 박희민 목사님 아직 생존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암투병 중에 이제 회복이 되세요. 그래서 어저께도 오셔서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 장례식 때 말씀 전해주셨고 이분이 67년에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가셨어요. 근데 3년 만에 자녀가 아파갖고 이제 돌아오셨죠. 그리고 캐나다도 가셨다가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의 LA로 오셔서 이제 영락교회를 맡으셔서 정말 또 우리 이 미주 한인교회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하셨죠. 예, 이런 이제 시기가 있었고, 자 여기 하나 더. 자 이제 이 당시에 미주 한인교회 그 선교적 영향력을 준 분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이분들이 다 시니어 선교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초창기에 70년 중반부터 80년 초반까지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들이죠. 그분들 말고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제가 아는 바로는 미국에 와서 많이 교회들을 선교 동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로 인해서 KWMF, KWMC, 킴넷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좀 시간이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찬영 선교사님 말씀드렸고 이은무 선교사님 76년에 싱가포르로 가시죠. 예, 그 조동진 목사님 그때는 킴이 아니고 뭐였죠? 그거로 KIM인가 뭐 그거로 하시다가 거기서 파송을 받으셨고 76년에 김정웅 선교사님은 77년인가 76년에 하셨고 박교 선교사님은 83년에 가셨나요? 81년에 가셨나요? 그다음에 임종표 선교사님 81년, 이재한 선교사님 83년,
조영중 선교사님은 이제 86년인가 그때 가셨고, 여기에 또 이제 선교사는 아니지만 고석희 목사님이 1988년에 그 KWMC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최일식 목사님, 다 이 두 분들은 아직 생존하시는데 2001년에 킴넷 운동을 시작해서 미주 한인교회가 하나의 큰 선교 운동의 장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요즘은 굉장히 약해져서 KWMC가 지난해 열려야 되고 그런데 안 되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주셨어요. 이분들이 초기 선교사들을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연결하고 단기 선교, 특히 한국의 단기 선교를 아직 못하고 있을 때 이분들이 많이 그 운동을 했죠. 저는 MF 다음에 이제 KWMO라고 그 코리안 월드 미션 어퍼튜니티라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너무 이렇게 대회 위주의 선교 기구나 이런 거보다는 아주 현실적으로 선교 기회가 무엇인지를 현장에 있는 분들이 좀 이제는 기회를 알리자, 이제 그런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1회를 했고, 저도 비대면 시대라 이거를 못 하고 있지만 다시 조만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성장도를 그래프로 보신다면 이제 이건 뭐 설명은 안 해도 한눈에 보시니까 이제 이거는 2016년까지 2018년까지 재료가 된 겁니다. 이때는 많이 올라갔어요. 4,900까지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아마 조사를 아직 못했는데 더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뭐 한국 교회가 지금 한 10,000교회 정도가 뭐 문을 닫았다고 하는 통계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도 아마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당시 연도 같은 연도에 본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진한색, 여기에 한인교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만 해도 한 1,200, 1,300 되고요. 뉴욕, 동부, 뭐 플로리다, 텍사스 이런 큰 도시, 그리고 하얀 데는 북부 쪽은 거의 한인 이민 사회가 거의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도 뭐 한두 개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돼 있는 전체 분포도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너무 길면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 중단을 하고 뭐 다음 또 기회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마음 편하시게들 말씀해 주세요. 네, 괜찮으신가요? 여보세요? 자, 오늘 목사님,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좀 더 가겠습니다. 교회의 그 이제 그 공동체 협력 단체를 제가 좀 해본 건데요. 교회와 선교단체의 이 선교 동원이라는 주제에서는 페라철치와 로컬 철치의 그 같은 연합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한 분야는, 또 한 분야는 지역 교회가 선교적 성장을 해야 선교 동원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 단체들은 이제 전문성을 개발해야 돼요. 그냥 뭐 파송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선교 단체는 정말 동원 전문이다, 어느 선교 단체는 뭐 비즈니스 선교 전문이다, 뭐 예를 들면 이제는 좀 특화된 뭐 IT 전문이다, 이런 거를 해야 그것이 이제 그 세 가지 서클이 맞아지면은 거기에 동원이 시작된다, 거기에 협력이 시작된다. 이제 그렇게 분업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 도표는 지금은 이 미주 한인교회의 특성은 미주의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의 특징은 전부 다 대형 교회는 다 100% 자체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 선교회에서 자체 성도를 동원해서 보내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이나 이런 데를 여기에 이렇게 조인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 소위 뺏긴다는 개념이에요. 작은 교회가 대형 교회에게 이 선교사를 보내면 뭐 파송을 받아도 좋지만 뺏긴다는 그런 게 아주 굉장히 그렇게 이분화돼 있다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교회를 지금 큰 선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대형 교회 선교회들이에요. 기본으로 돈이 있고 인적 자원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이 외부에서 조그맣게 초교파로 일어나는 거는 아주 어렵습니다. 대형 교회 중심에, 그러니까 개교회 중심의 선교 운동이라고 미국 한인교회 특징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것이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형 교회 선교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선교가 보편화가 안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 커뮤니티, 타 교회와 이 커뮤니티와 협력이 잘 안 되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혼자 충분히 다 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이것이 하나의 이제 보호벽의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특징이에요. 예.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정도는 이거는 일반 선교 역사인데, 요거는 이제 요건 또 다른 거니까 뭐 이것도 선교 역사라고 보는데, 이건 한인 선교 역사는 아니고요. 일반 선교 역사인데, 요거는 오늘은 요 정도 한국 선교만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비디오 PPT를 끌까요?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네네.